해, 날. 달이 있고, 해는 이제 양을 말하죠, 양.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에요. 양이라는 것은 활동,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움직이는 거. 음은 이제 정지, 고요하다, 이제 뭐 이렇게 모아지다. 확산, 양은 확산이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수축, 음은 수축. 양은 뭐 뜨겁다, 오르다, 뜨겁다. 요거는 음은 차갑다, 내리다 할 수가 있죠. 양은 이제 드러나는 모양새니까요. 물질. 음은 이제 정신. 양은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물질이고 정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엇가 더 크냐, 뭐 양이 더 크냐, 뭐 음이 더 크냐, 사실 뭐가 더 크냐는 뭐 이렇게 논의할 그런 건 아니지만 음은 정신의 영역이니까 무한대. 영역이 무한대. 물론 이제 우주도 무한대지. 보이는 물질의 영역도 사실은 무한대고. 그러나 왠지 모르게 한정이 돼 있다. 오르는 것도 끝까지 뭐 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거는 어느 게 더 깊냐, 보이지 않는 거, 정신 세계가 훨씬 더. 그래 이제 물론 음양을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해하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나누면 사고가 좀 더 이상해지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만들었어. 또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명확해지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해 먹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이제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고 뭐 이렇게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자본주의가 우리를 너무 스트레스를 주게 만들어. 때로는 민주주의가 잘못 해석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거는 말의 이런 논리를 펼쳤을 때 나오는 부작용이죠. 그렇지만 일단 이해하기는 쉬워. 민주주의는 이런 거고, 자본주의는 이런 거고, 그래서 음악의 원리는 또 이런 거고. 그래서 일단 이걸 이해하게 거는 이제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정월 대보름이 무슨 의미가 있지?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름날이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보름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었는데요. 금음날에 밖에 나가면 밤중에 밖에 나가면 깜깜한데 보름날에 밖에 나가면 대낮 같아요. 환하고 여러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애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애들은 얘들아 이렇게 저녁에 보름날에 나가면 대낮 같다. 깜짝 놀랄걸? 아마 실제로 데리고 나가면 진짜 놀랄 거예요. 시골에 한밤중에 보름날 한밤중에 데리고 나가면 보름이 이런 거였어? 이러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애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한 번씩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도 한 번씩 가면 놀라잖아요. 보름날에 시골에 가가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보름날 밤에 나가면 우리도 한 번씩 깜짝 놀래. 야, 보름날 너무 밝다 이러면서. 근데 아이들은 더 할 거 없죠. 그런데 그런 보름이 달이 의미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들어가면 여기에서 정신세계가 나오더라. 양은 물질세계가 나오더라. 그러면 음력 보름은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정신세계 영역이 더 강해지는 때 아니던가. 그래서 보름날에 공덕을 지으면 10배가 더 큰 것이라는 그런 티베트 속담도 있듯이 정말 그럴 수 있다. 보름날에 정신세계가 더 커지고 에너지가 더 커지는 때니까 이때 정신 좀 차려서 좋은 일 하면 그러면 효과가 만빵 아닌가. 그 보름 중에 1년 중에 대보름
그러면 더 좋지 않은가? 얘보다 더 좋은 날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신세계, 현실세계, 우리 마음이 우리가 만들어진 세계를 이제 기세관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기세관, 이 세계라는 것은 나와 남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불교에서 추천하는 것은 나와 남은 대상이에요. 나와 대상, 이건 주관이고 이건 객관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색수상 행식, 육군이고 이건 육경이라고 그랬어요. 눈, 귀, 코, 입, 몸, 뜻. 이것은 빛깔, 소리, 냄새, 맛, 뭐 이런 것들 6가지 경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나와 대상, 나의 마음과 이게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팔만대장경이라는 거는 이 내 마음의 본마음, 근본 마음, 본마음을 찾아가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찾아간다 했을 때 나의 쓸모없고 허망하고 헛된 걸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물방울에도 묻지 않는 연꽃, 내 마음, 본래 마음이 허공 중에 해와 달이 지나가듯 아침 문자 보낸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아침에 문자 보냈잖아. 허공 중에 해와 달이 지나가듯, 그리고 물방울에 연꽃잎이 물방울에 물이 묻지 않듯 그런 마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마음을 마음은 음의 영역이라서 정말 영역이 무한대로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건 우주가 들어있어. 이 정신세계에. 그래서 마음을 찾아 들어가 했을 때 별의별 세계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마음 속에 악한 지옥들이 가득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접선을 잘못하면 지옥으로 접선하면 온갖 악행, 아무리 착한 사람도 어떤 때는 악한 악행이 나오고 악담이 막 나오고 하는 이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자처럼, 그리고 연꽃처럼, 그리고 허공 중에 지나가는 해와 달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지? 그런 걸 어떻게 내가 꺼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최상의 것,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최상의 것들을 잘 골라서 써야 돼. 그게 목표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 이거는 의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해야겠다 하면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끌어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의지를 갖지 않으면 그냥 이제 대상에서 생겨나는 일로 거기를 이렇게 대상에서 생겨나는 것에 대응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대로 가는데 우리는 그 중에 최상의 것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 어떻게 찾아가냐?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다니는 이유는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최상의 것을 현실로 실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최상의 것을 알고 있고 최상의 것을 접선해서 내가 끌어다 쓸 수 있어. 그러기만 하면 뭐하냐고. 말과 행동이 그렇게 안 되는데. 만들어지는 세상이, 이 세상은 내 말과 내 마음에서 투영된 거라고 했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이. 근데 이 세상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역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팔정도에는 정견, 정사유도 있지만 정어, 말, 좋은 말 꼭 해야 된다. 말 정말 중요하다. 직업 정말 중요하다. 정명해서 직업과 말 이것이 꼭 들어있어요. 정어, 정명, 정진 뭐 이렇게 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직업은 내가 생활을 내 몸을 가지고 쓰는 것들이잖아요. 뭐 정진을 하고 올바른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마음의 영역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말과
직업은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일구고 어디에 살고 어떤 옷을 입고 또 건강이 어떻게 돼 있고 생김새가 어떻게 돼 있고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내 마음에서 드러난 게 요거예요. 요 몸뚱아리 이거 내 마음에서 이렇게 거울 보세요. 거울 보시고 참여하시든지 환희하시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이제 그래 이제 드러나는 건데 최상의 것이 드러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서 찾기도 하고 현실 세계에서 또 찾기도 하고 현실 세계는 이제 그 내 마음을 조절하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소스들을 가지고 있죠. 또 현대에는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열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리로 다가가는 길이 부처님 말씀으로만 다가가냐? 이게 이제 그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렇게 플라톤 같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진리 추구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리 추구를 어떻게 했냐면 언어로, 논의로 서로 토론하고 말하고 글을 쓰고 그런 걸로 이제 진리를 찾아 들어간 거죠. 동양의 요가를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음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선정을 턱 들어서 12연기를 관하고 중도를 관하고 이 사정제 8정도를 말씀하시고 이게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 이 마음 내 마음을 더 중시 여겨서 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 고대 그리스 학자들은 현상들을 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서양 철학가도 그래요. 근현대 서양 철학가도 여기서 나오기보다는 이 현실을 더 주시하고 현실을 더 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뭘 하는지 심리학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심리학자 이런 거 뭐 이렇게 프로이드나 칼융 이런 사람들도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많은 근거를 통해서 밝혀내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 물리학의 발전, 뭐 이런 발전들이 수학의 발전들이 현상을 통해서 진리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현재 많이 완전히 사실 그 팔만대장경이 부처님 말씀이 최상의 말씀이라 하지만 우리가 그걸 가려내는 데는 그 말을 듣고 최상의 진리, 최상의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100%못 찾아내고 있어요. 10%다 찾아내는지 모르겠어. 현상을 보고 진리를 찾아가는 자들이 말하고 논문을 쓰고 주장을 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얼만큼 가까워지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아무것도 모를 때 하고 깜깜할 때 지구가 태양이 우리 지구를 위해서 돈다고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미혹하고 잘 모를 때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보여지는 걸 자기 생각대로 펼친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많은 근거를 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고 태양은 또 다른 우주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은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진실에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하기에 두 가지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이제 명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다가가고 또 세속에 있는 많은 주장들이나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게 나쁜 놈을 보고 철이 들어야 된다고. 그죠? 재물을 보고 재물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재물을 보고 철이 들어야 된다고. 재물을 보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벌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돈 벌면서도 철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까 안 할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걸까요? 배팅 한번 해볼까요? 자, 누가 먼저 발포를 누가 먼저 할까? 발포를 할까 안 할까? 발포를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정말 안 해야 돼요, 진짜. 발표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14년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2014년에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랬나? 이제 별 관심이 없고 그냥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국지전이었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러시아가 있고 여기 벨라루스가 있고 여기가 폴란드가 있고 이쪽에 오스트리아 있고 헝가리 있고 막 이런데요. 우크라이나 그래도 동유럽 쪽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러시아보다 독일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위치는 아주 굉장히 사통팔달 모든 곳으로 다 갈 수가 있거든. 물론 이제 여기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 거의 모든 곳으로 그 우크라이나가 어떤 유럽의 어떤 중앙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이쪽에 돈바스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주민투표를 하면 우리 러시아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더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2014년쯤에 여기에 그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제 그 민병대라 쿠데타라고 하죠.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면 지원을 누가 해주겠어요? 러시아에서 지원해 주겠죠. 무기들 지원해 주고 자원을 여기서 다 지원해 줘. 우크라이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쿠데타 일어났으니까 들어가 싸우는 거죠.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여기 이제 여기 2014년 말기인가요? 이때쯤에 여기 협정을 맺어가지고 정전 상태, 잠시 우리 쉬자. 그 상태예요. 그리고 2014년 이쯤에 여기에 크림반도라고 있었는데 크림반도도 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 우크라이나 땅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서 아예 주민투표까지 했어. 야, 우리 러시아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60%인가? 뭐 얼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는 크림반도가 꼭 필요하죠. 부동항이 필요하니까. 요 위에 있는 발트해는 겨울에 얼거든요. 그래서 여기 흑해 지역은 정말 중요한 뭐 이렇게 무역의 요충지, 뭐 경제 요충지, 정치의 요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크림반도를 점령을 강제로 무단 점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갈등이 기본적으로 있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계속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전쟁에 자비로 군복도 사고 무기도 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훈련도 하고 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본토 사람들의 파이팅도 대단하다는 거지. 우리 한번 싸워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붙어 보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믿는 거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나토 국가들을 믿고 있죠.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전력상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뒷배는 세다. 큰형님들이 지키고 있다. 후원해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기죽지 않고 보통 이제 여기에 그 우크라이나 지역의 사람들은 슬라브족이라고 그래요. 슬라브족. 근데 이 슬라브족은 러시아 사람들도 슬라브족이거든. 이 같은 뿌리가 같아요. 여기 키예프라고 있는데 이 키예프라는 나라가 예전에 생겼을 때 여기 모스크바는 모스크바 공국에서 뭐 이렇게 러시아로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근본 엄마 나라는 사실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가 나온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좀 긴데 일단 우크라이나는 땅이 좀 넓습니다. 얼마나 넓을까?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남한의 6배 정도. 인구는 땅은 6배. 인구는 4,200만.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땅은 6배인데 인구는 4,200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안 돼. 야, 그리고요, 이게 놀라운 게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너무 꿀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체르노빌이 있어요. 아니 그 체르노빌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핵 시설 그게 사고 나가지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거 생각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르노빌 그 땅이 비옥한 땅이 그러니까 평야지대 세계 3대 세계 3대 뭐라고 해야 되나? 세계 3대 평야? 세계 3대 곡창지대? 세계에서 3대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의 몇 배가 되는 게 땅이 굉장히 좋은 거죠. 세계의 20% 정도의 황토, 땅 농사짓기 좋은 땅이 황토잖아, 황토. 전 세계에 있는 20%의 황토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이 체르노빌 지역에. 넓이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 황토 지역이 쫙 깔려 있는데요. 세계 3대라니까요.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북미의 페레리,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이쪽 지역은 그야말로 곡창지대. 이렇게 영토도 우리나라 6배나 되고 곡창지대를 끼고 있고, 야 이러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가서 살면 그 농사를 엄청 잘 지을 텐데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엄청 세계적이거든요. 농업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세계에서 농업 기술이 제일 좋은 건 일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이렇게 농업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농업하고 우리나라 농업은 좀 다르죠. 미국은 대형으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소농들이 이제 이렇게 공업화 또는 이제 스마트화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농업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유명해.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여기에 체르노빌 지역에 가서 한다면 그냥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90년대 초만 해도 인구가 얼마큼이냐면 5,300만 명이었어요. 5,200만 명이었어요. 90년대 초에. 말이 돼요? 5,2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줄었어. 20%가 줄은 거야. 3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우리가 90년대 초는 4,500만이었나? 4,500만쯤 됐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늘었어요. 계속.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늘었잖아. 10% 정도 늘었잖아. 근데 여기 20%나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가 경제가 계속 바닥을 치고 나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살면 안 돼. 헬조선 이랬잖아. 헬우크 이러면서 헬우크 여기 살아봐야 직장이 없다. 농업은 생산성이 낮으니까 땅이 넓고 옥토면 뭐예요? 황토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산하면 그 값을 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1년 내내 열심히 일해도 겨우 농약값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젊은이들은 다 유럽으로 떠나고 저기 영국으로 프랑스로 이렇게 미국으로 다 떠나고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4,200만 명 많이 줄어버렸어.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 러시아하고 같이 전쟁을 하면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 저도 자주 해요. 우리도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이 전쟁 나면 싸우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속마음을 말해줘요. 속마음. 겉으로 광고용 하지 말고. 우리 거 사주면 싸우시겠네요. 그죠? 애국자에 싸우시겠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그래도 남자들은 군에도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싸우겠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정말
하고 70% 정도는 나 싸우겠다 하고 나갈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아마 이제 젊은 사람들이겠죠.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거나 한 30% 정도가 군에 입대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2%, 24%가 민병대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마을 조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병대로 해석하겠다. 그러니까 24%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겠다라고 그랬대요. 여기 여자들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반감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북한하고 반감이 나는 반감 없지만 북한하고 나는 반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북한하고 싸우면 우리는 정말 많이 나갈 텐데요. 이건 여기도 비슷하잖아. 같은 슬라브족인데 러시아에게 정말 많이 당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심지어 이 우크라이나 지역 안에 러시아 사람들도 많아요. 러시아 지지자들도 많고 그렇지만 대다수의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싫다 러시아 큰형 싫다. 여기 이제 예전에는 이게 우크라이나가 사실 이렇게 복잡한 나라예요. 그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나라로 그냥 이 땅이 현재 6배나 되는 우리나라 땅이 6배나 되는 이 땅이 온전히 내 나라가 된 거는 겨우 이제 이렇게 소비에트 들어갈 때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1차 세계대전 때는 조그만하게 이제 이렇게 폴란드한테 지배도 당하고 이만큼씩 오스트리아한테 지배도 당하고 이만큼씩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땅을 많이 회복을 한 거예요. 지금의 그것처럼. 그래서 이런 나라가 서로 이렇게 뭉칠 수 있나? 같은 슬라브족이라서 뭉치나? 본래 이제 슬라브족이 약간 이제 그 좀 강성이라고 해야 되나? 불공, 러시아 형님, 그 불공 이런 거 있잖아, 보면. 좀 그런 민족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 러시아도 전쟁을 하면 안 되고 미국이야 뭐 전쟁하면 무기도 많이 팔고 뭐 좋을라나? 근데 러시아는 절대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먹고 사는 자기들이 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자원으로 먹고 살거든요. 석유 팔고 천연가스 팔고 그 위에 히토류 같은 이런 것들을 팔고 자원을 팔아서 자원을 유럽에 팔잖아. 유럽에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러시아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서로 싸우면 이 나토 회원국들이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경제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석유 안 사, 너네들. 천연가스 안 사. 그럼 석유값 폭등, 천연가스값 폭등하겠죠. 그래도 국제사회에서는 안 해. 너희들하고 거래 안 해. 그러면 러시아가 아무리 뭐 해도 러시아가 이제 과학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도 자원 개발을 해서 이제 이뤄놓은 그런 거라서 무기들이 전차도 이것도 많긴 해요. 무기나 이런 것들이 많아도 그래도 미국에 비하겠냐고. 러시아하고 우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대한민국하고 러시아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다를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전력이 조금 더 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그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뭐 전차든 뭐 비행기든 잠수함이든 뭐 군함이든 어마무시하게 많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핵을 안 쓰고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싸우면 중국이 더 전력은 더 세겠지만 중국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싸워도 우리가 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그 방산 분야의 전력은 굉장히 센데요.
어쨌든 러시아는 이 전쟁 일으켜봐야 자기들만 엄청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한 것은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니 좀 일찍 했으면 동네방네 소문 안 냈으면 그냥 이렇게 우크라이나 들어가가지고 조금 손 좀 봐주고 증명 나오고 그랬으면 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다 집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로. 우크라이나 본토로 집결은 못하고 있고 이제 그 주변에 발트 3국하고 헝가리라든지 쪽 이런 나라들로 지금 계속 파견을 하고 있죠. 왜 우크라이나 본토에 미군이나 이런 나토 회원국의 진격을 여기에 주둔을 하기가 어렵냐면 아직 나토 회원국이 아니니까요. 군사가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직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싸우는데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6.25 때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큰 도움을 받았지만 본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 있잖아요. 명성황후 민비 시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났다고? 동학혁명이 내전이잖아? 안에서 구데타가 일어났어. 막 동학 농민들이 막 했어. 관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민비가 생각해낸 게 청나라 군대를 파견 요청했고 청나라는 얼씨구 좋구나. 이때다 하고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어요. 그때 파병해서 주둔한 게 용산기지. 용산 거기다 주둔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용산기지는 외국 군대가 계속 처음엔 청나라, 나중에 일본이 뺏어가지고 거기다 주둔하고 나중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그러니까 1880 몇 년이죠? 3년인가?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1894년이지. 1882년 아관파 하시면 동학혁명 때 이전에도 한번 청나라를 불렀어요. 그리고 동학혁명 때 다시 또 청나라를 불렀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청일전쟁을 우리나라에서 치렀잖아요. 아니 청일전쟁을 하면 청나라 가가지고 중국 가서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을 했다니까? 그 외국 군대를 이렇게 데리고 오고 불러들이고 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국력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나토 회원국에 이제 1991년도에 소비에트가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는 이제 막 굉장히 이렇게 나라가 이제 그 모라토리움을 나중에 이렇게 선언할 만큼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소비에트에 있다가 해방된 많은 나라들이 한 7개 정도의 나라들이 나토의 회원국으로 가입이 돼요. 그때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되지는 않았어요. 우크라이나는 친러 정권 또 친러 정권이나 이제 유럽 나토 정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친한 정권이 들어왔을 때도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이런 데는 이제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고 발트 3국하고 헝가리하고 유고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나토 회원국에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 그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러시아가 우리 국가는 망했어요. 선언 한번 했잖아요. 90년대 후반인가 그랬죠. 99년인가 이제 우리나라 망했어요 하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푸틴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푸틴이 러시아를 굉장히 강한 나라로 20년 동안 예전 소비에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강한 나라로 성장을 시켜서 많이 안정화를 시켰죠. 하지만 아직도 또 여전히 독재고 여전히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영향력은 과시하고 있지만 미국하고 맞짱을 뜰 만큼 되진 않고 있죠. 미국하고 미중 어디가 더 심각하겠어요? 미중이 훨씬 더 심각하죠. 경제 규모나 군사 규모나 뭐 이렇게. 미러는 러시아가 깨갱이지 뭐. 푸틴이 많이 올려놨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깨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를 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러가 서로 하나가 되면
참 난감하잖아요. 미국도 둘 다 상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북한에까지 이렇게 같이 낑겨 있잖아. 이제 북한 중러가 하나가 되면 북한은 자연적으로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중러가 분리되면 북한은 어디로 갈까? 중국에 붙을까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아니 좋았을 때가 있어. 근래에 꼭 좋지 않았어요. 김정은 이렇게 하면서 중국하고 그렇게 꼭 좋지 않았어요. 그 중국에서 북한에게 돈도 많이 빌려줬거든요. 근데 근데 북한에서 우리 돈 못 갚아요. 그래서 김정은 떼먹었어. 그래서 엄청 많이 떼먹었어. 몇 억 달러를 떼먹어가지고 중국하고 김정은을 꼭 좋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김정은이라든 이런 정권에서도 중국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떨어지면 이 북한도 사실은 미국이 포섭을 하고 러시아를 포섭을 하고 그래야지 미국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적으로 만들면 북한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참 미국도 생각이 참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제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30년 전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 경제 규모가 9위 10이고 이번 정권 다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5년만 잘 이끌어주면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장한 걸 보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뭐 한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위상이 높아졌거든요. 이만큼이라도 다음 정권에서 딱 하면 정말 5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하고 서로 서로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5년 만에, 앞으로 5년 만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아까 나와 현실, 마음과 현실할 때 현실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죠. 현실이 무너지면 마음이 가차없이 아작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경험해봤잖아. 현실이 무너지는 게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마음이 아작나죠. 경제가 무너지면 마음이 아작나요. 자식이 무너지면 마음이 아작나. 나라가 무너지면 뭐 도할 나위 없죠. 그래서 이런 현실 세계에 대해 접근을 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꼭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경제 규모가 GDP 1인당 GDP가 4,000달러대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35,0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체르노빌이라는 엄청난 곡창지대가 있는데 아직도 GDP가 4,000달러대밖에 되지 않고 국민들이 계속 이탈해서 다른 나라로 돈 벌러 떠나는 그런 이제 나라이니 참 안타깝긴 합니다. 선물하세요.